예.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예, 더군다나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울하시죠? 그리고 오늘 종강입니다. 오늘 기초이론 마지막인데 공부할 게 많으니까 특히 민법 과목은 할 게 많아서요. 뭐 이렇게 빨간 날 다 쉬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쉬는 날은 민법 기준으로는 설하고 추석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일체 빨간 날은 다 의미가 없고요. 예, 근데 또 공교롭게 다음 주 수업해야 될 1월 1일이 첫 해여서 월요일 수업을 또 그때 못해서 여기 공지 여기는 안 돼 있네요. 1월 1일 수업 못하는데 그 수업 빼고 또 진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 기본 이론 1, 2월 과정 구주를 해야 돼서 1월 6일 날 토요일 날 바로 보강을 잡겠습니다. 1월 1일은 수업 없고 그러니까 6일 날 하고 8일 날 바로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연달아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들으셨나요? 그런 얘기? 아직 못 들으셨어요? 1월 1일은 수업 없고 1월 1일 할 수업을 토요일 1월 8일 합니다. 네, 그렇게.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계약법 강론인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3교시로 준비했습니다. 3교시지만 4교시 같은 3교시가 될 겁니다. 네. 자, 지금 계약 강론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계약법 총론 배우셨고요. 총론. 그다음에 오늘은 계약 강론. 원래 계약 강론은 15가지 계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을 전체적으로 시험을 친다면 그런 시험이라면 다 배워야 돼. 전부 다 배워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중에서 3가지 계약만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요 3가지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여기서 5문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계약 총론에서 한 5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 교환, 임대차의 대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뭐 보진 않고요. 자, 매매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차가 매매 계약의 서설에서는 매매의 의와 성질, 그다음 매매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성립, 그다음에 효력, 환매라고 하는 것은 팔았던 것을 되사오는 걸 말해요. 뭐 그런 거 있는데 다 보는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찍어서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설 매매 계약의 의와 성질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매매를 법을 배우기 전에도 매매 이러면 뭐 물건 사고 파는 거지 이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이제 법을 공부하면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편하게 이제 개념을 잡다 보면 점수도 굉장히 편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정확하게 뭔지 한번 볼까요? 매매는 계약이죠. 약속이에요. 두 사람 사이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한쪽은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거야. 그다음에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겠다,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그게 합의가 딱 되면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이쪽은 재산권 이전, 재산권, 이 토지 건물 이런 물건들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하겠다. 얘는 대금 지급하겠다, 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합의가 되면 재산권 이전을 약속한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해요. 저걸 매도자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민법의 정식 용어로는 매도인이에요. 매도자보다는. 그 다음에 얘는 매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질은 이 두 사람의 약정,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해요. 실제로 이 재산권을 이전을 하고 돈을 줘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둘이서 만나서 합의를 보면 계약이 성립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죠?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낙성계약이에요. 기억나시나 이거? 낙성의 반대말은 요물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낙성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서면을 작성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에요. 구두 합의도 할 수 있어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을 작성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 방식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줄 채무자가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가 되고 양쪽 다 채무자가 되면서 대가성이 있으니까 쌍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에요. 서로 출연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관계도 배웠는데 모든 쌍무계약은 전부 다 뭐다? 유상계약이다. 쌍유는 맞는데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계약이다라고 말하면 X이지만 그렇죠? 잠시만요. 예. 됐어요. 그렇지만 유상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채무 이행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해서.
그런 계약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했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개념들이잖아요. 예. 이게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양채무는 동시 이행 관계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재산권 이전을 안 해주면 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항변권. 얘가 돈을 안 주면 얘는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고 서로 동시 이행 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 위험 부담 문제도 배웠죠.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얘 잘못 없이 재산권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거야.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내려앉았어요. 이게 불능이 되어서 이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이 대금 지급 채무도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천재지변 같은 경우라면 그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 돈을 받을 수 없어서 그 위험과 손실은 매도인 채무자가 떠안는다, 부담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지난주에. 잘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정상입니다.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다음 유상계약이에요. 이게 서로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넘겨준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요. 매도인은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좀 살짝 배울 건데 담보 책임이에요. 유상계약에서는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고요. 일시적 계약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하느냐 해지하느냐 어느 쪽이죠? 해제를 해요. 해제에는 제거죠. 제거. 소급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서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의의와 성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 매매계약의 정확한 개념에 저게 재산권 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저게 소유권이라고 돼 있지 않은 걸 아셔야 돼요. 소유권이 아니라 재산권 이전이에요. 소유권하고 재산권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같은 말은 아니겠죠. 어느 쪽이 더 큰 말이죠? 광범위한 말이죠? 재산권하고 소유권 중에요. 재산권이 훨씬 더 큰 말이에요. 재산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매 이러면 집 팔고 땅 팔고 이런 걸 생각하죠. 근데 그건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데 보세요. 이게 재산권의 양대축에 물권과 채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보세요. 물권, 채권이 전부 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권리예요. 물권은 8가지 물권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소유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을 판다, 사고 판다, 매매죠. 집을 사고 판다고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은 그 집에 그 건물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지. 매도인은 소유권. 그 얘는 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근데 소유권은 물권 8개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건물에 갑이 소유자가 아니고 전세권자일 수도 있거든요. 전세권도 물권이고 재산권이기 때문에 얘가 전세권을 이전하고 얘한테 돈을 받기로 하는 것도 매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세권 매매. 그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 뭐 배웠나 여러분들? 물권 중에 지상권. 지상권도 물권으로 재산권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상권을 넘겨주고 자기 지상권을 이전하고 얘한테 돈을 받기로 하면 그것도 매매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폭을 좁히지 마시라는 거죠. 소유권 말고도 다른 물권들도 다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권은 채권도 예컨대 갑이 병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 채권을 넘겨주고 돈을 받고 채권을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채권 깡하는 거지. 왜냐하면 채권 변제기가 아직 1년 남아가지고 아직은 현금화가 안 되는데 지금 얘한테 싸게 팔릴 수도 있죠. 채권 돈 받을 권리를. 이렇게 매매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지 권리 이게 소유권으로 그 폭을 좁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 지문이 조금 이따 여기서 풀어볼 건데 지상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O인가요? X인가요? O죠. 전세권도 채권도 재산권은 다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재산권이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물건 권리.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을 오늘 했는데 이 집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 이 집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는 것은 이 건물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 얘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약속하고 계약서 쓰는 오늘 이 집이 얘의 집이 아닌 거야. 남의 집인 거야. 그래도 매매 계약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의 집, 남의 권리 가지고도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또 뭘 하나 배워야 되는데 매매라는 이 법률행위는 의무부담행위예요. 채권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의무부담행위 저 개념 좀 배워볼게요. 14페이지인데요. 14페이지는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위에 딱 보시면 14페이지에 법률행위 종류에 뭐를 배웠느냐? 가장 기본적인 건 배웠거든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거 배웠죠 여러분들. 그 바로 밑에 이게 나오죠.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야. 이거 한번 익혀볼게요. 좀 쉽지 않은 개념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이상하네 그런 느낌 갖지 말고 뭐 그런가 보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둘 다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의 분류 방식인데 법률행위에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있고 처분을 하는 행위가 있는 거야. 먼저 의무부담행위는 이 법률행위를 하는 목적이 의무의 발생이에요. 의무 발생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의무가 생기죠. 법적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생겼으니까 그 행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의무를 이행할 문제가 남겨요.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부담행위는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약속을 해서 이행하는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해요. 반면에 처분행위는 뭐냐? 말 그대로 처분하는 행위예요. 마지막으로 고리를 완전히 처분하는 행위여서 처분을 딱 하고 나면 그 행위를 하고 나면 또 뭔가를 할 일이 남지 않아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개념을 익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뭔가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시연을 하기 위해서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목 마사지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이쁘죠? 예, 이쁘고 엄청 시원해요. 이거 진짜 시원한데요. 이게 제가 요거 가지고 법률행위를 2개 해볼게요. 하나는 의무부담행위를 해보고 하나는 처분행위를 해볼 건데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일 앞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여기 있다 치고 제가 요거 엄청 시원하거든요. 한 가격은 얼마 안 해요. 이거 한 5,000원도 안 하는데 5,000원이라 치고 근데 이분이 특별히 제 주강생이니까 제가 싸게 드릴게요. 1,000원에 드릴 테니까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분한테. 이게 청약인 거 아시죠? 배우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사겠다고 한 거야. 그럼 우리가 합의가 되어서 뭔가 법률행위를 한 건 한 거지. 우리가 계약을 한 거예요. 1,000원에 드릴 테니까 사실래요? 하니까 이분이 사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 행위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1번이죠. 사실래요? 1,000원 줄 테니까 사겠다고 한 거야. 이게 처분을 한 게 아니고 요거 가지고 끝이에요? 아니면 이행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분 저한테 1,000만 아니지. 1,000원 주셔야 되고 1,000원 주셔야 되고 저는 이거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드려야 되고 이렇게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우리가 방금 했던 그게 뭐라고요? 의무부담행위라. 어려운 거 아니지 전혀. 예. 그러니까 2번째 그럼 약속이 됐으니까 주세요. 그래서 돈 1,000원 받았어. 그리고 이거 드렸어 이렇게. 드리는 것도 법률행위라고.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니까. 뭘까요? 드리는 게. 처분행위인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2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약속하는 거는 뭘까요? 둘 중에 약속하는 거는요. 의무부담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게 뭘까요? 처분행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일반적으로 의무부담행위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돼요. 채권행위가 뜻이 또 뭐냐? 채권행위는 이 행위를 했을 때 채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채권이 생겨요. 채권이 생겼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채무가 생겼다는 거지. 그렇죠? 채권 채무는 동전의 앞뒷면일 테니까. 채무가 생겼으면 그걸로 땡이에요.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해야 되니까 채권행위는 채무를 만들고 채무 이행의 문제를 남기니까 모든 채권행위는 뭐다? 의무 부담행위이다. 그다음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뜻은 뭐냐? 요 행위를 통해서 물권을 만들어내는 거지. 지상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런 거예요. 이 물권행위들은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의무를 남기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권행위들은 그냥 처분행위라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는 정확한 이해는 정말 힘들거든요.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저렇게 도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를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로 나누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무권리자가 했을 때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달라지거든요. 아까 이거 제 거라 그랬잖아요. 사실 사실관계를 바꿔볼게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사실 제 친구 건데 좋아가지고 잠시 빌렸어요. 제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데 아까 이분이랑 그 약속을 한 거야. 이거 제가 소유권 넘겨드릴 테니까 드릴 테니까 1,000원 주실래요? 하니까 이분이 주시겠다고 한 거야. 제가 무권리자이면서도 이거 소유권이 없으면서 의무 부담행위를 했다 이거죠. 우리가 한 약속은 효력이 없을까 지킬 필요가 없는 무효인 계약은 아니에요. 제 거든 제 거가 아니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해도 유효하다는 거지 의무부담행위는.
이게 뭔 얘기냐? 무권리자가 해도 처분권이 없는 자,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하더라도 의무부담 행위는 유효한 거야. 유효하다는 말이 이분이 소유자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이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뭐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의무가 법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의무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약속을 지켜야지. 제 거 아닌데 그렇게 했으면은 제 친구로부터 이 물건 주인으로부터 여차저차해서 내가 수강생한테 이걸 주기로 했는데 허락해 달라 해서 이거를 소유권을 제가 취득해서 그럼 넘겨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말을 했더니 나보고 미친놈이라 그러는 거죠. 안 된대 절대로. 다시 돌려달래. 그럼 저는 여전히 무권리지인 상태지. 무권리 소유권이 없는데 이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지. 처분은 안 되지. 근데 제가 아직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렸어 그냥. 처분을 해버렸다고. 권리도 없는데. 그럼 이분이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동산에 뭐 선의취득 이런 이상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건데 제가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넘겨주겠어요? 물론 이 물건은 줄 수 있지. 물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권리가 제가 없기 때문에 권리가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권리인 상태에서 이분에게 이걸 줬다면은 소유권은 이전된다, 이전되지 않는다? 이전되지 않아. 처분은 꽝인 거지. 요거. 무권리자가 하면은 효력이 없어요. 처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권리를 넘겨주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겨요.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은 최종적인 처분행위야. 이거는 그 해당 물건 권리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자가 했을 때 의무부담행위는 그래도 유효하고 처분행위는 무효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매매계약은 뭘까? 매매계약은 이걸 1번일까 2번일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우리 목표거든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매매를 딱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이 만나가지고 오늘 계약서 쓰고 계약금 지급하고 며칠 있다가 중도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겨받는 거. 요 1년의 과정 전체 과정을 매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사람들은. 근데 그거 틀렸어요. 그거 전체를 매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에서 매매라고 하는 용어는 둘이 만나가지고 첫날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너는 돈 줄래? 응? 그러자 합의 보는 그 행위를 매매라고 하는 거야. 매매계약은 여기를 매매계약이라 하고 돈 주고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그 자체가 매매가 아니고 매매라는 행위를 이행하는 거야. 자기들이 한 약속을요. 여기를 매매라고 하는 거야. 그 매매계약을 했으면 오늘 계약을 딱 썼으면 땡이에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으니까 매매계약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의무부담행위죠. 채권행위, 채권채무행위예요.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줄 채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어떤 채무가 생기나? 대금 지급 채무가 생기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물권행위가 여기는 채권행위고 물권행위가 존재하는 게 그러면 31일 날 약속 날 얘가 등기소를 다 준비해가지고 서류를 다 준비해서 받으세요 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뭐라는 거죠? 처분행위에 마치 제가 이 물건을 이렇게 주듯이. 동산 같으면 물건을 줘버리면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유권 넘기려면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되는 거니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넘겨주는 게 최종적인 처분행위지. 요 행위까지 끝나고 나면 매도인은 더 이상 이행할 것은 없는 거지. 이게 처분행위라고 이게요. 그러니 자 볼까요? 매매계약의 의무부담행위인 걸 조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효력,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있는 권리를 이전해야 한대.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저게 다 무슨 말이야? 이전할 의무가 생기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니 매매로 끝이 아니라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까?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매매가 어떤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의무부담행위지. 뭐가 아니라? 처분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행위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남의 거 가지고도 의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지. 그 얘기가 바로 나와요. 타인권리 매매. 그러니까 타인권리 매매는 이 집을 매매를 했는데 이 집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 집이 아니야.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는 거야. 그래도 된다는 거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 것이 아닐 때는 매도인은 자기 자신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서 매수인에게 이전을 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남의 권리를 매매를 해도 이전해줄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권리 이전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의무가.
의무가 발생하는 거니까 의무 부담 행위인 매매 계약은 뭐 하다라는 거예요? 유효하다. 남의 물건, 남의 토지, 남의 건물 가지고 계약을 해도 계약 단계에서 계약은 뭐 하다는 거죠? 유효면 이 약속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계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 있네. 계약할 당시에 매도인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말을 착각하지 마세요. 얘 소유자이다 이 소리 아닙니다. 얘가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뭐가 생긴다는 소리야? 의무가 생겼다 그 소리뿐이야. 그냥 약속을 지켜라는 거지. 그럼 이게 얘 집이 아니면 요 한 달 사이에 갑이 해야 될 행동이 있네. 이 건물의 소유자가 만약에 병이라면 병으로부터 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소유권을 취득해서 여기서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날까지 처분을 하는 이날까지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어.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넘겨줬어 등기서류를. 소유자가 아닌데도.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서류는 어디서 났을까? 훔치거나 위조했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이 물건을 제 것도 아닌데 확 들였듯이요. 부동산을 줘버린 거야. 그러면 이 소유권이 넘어갈 수는 없지.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넘겨요? 그러니까 이 처분은 무효입니다. 무효. 등기소를 교부한 즉 처분을 한 갑이 건물 소유자가 아니고 무권리자라면 소유권 이전 처분은 효력가 없다. 무효다.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전되지 않는다.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의 땅, 남의 건물 가지고 등기소료 같은 걸 위조해가지고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 건 아니라고. 그들이 한 약속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처분이 무효인 거야. 이 두 단계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응용을 해서 두 개 정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개념 의무부담 행위를 이해해야지 이걸 알 수 있거든. 지금 을이 요 건물을 샀는데 등기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으면 소유자가 아니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있으니까 더 불편하네. 우리나라에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이게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on으로 돼 있는데 자동 라인 on.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죄송해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만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자가 되는데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 얘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즉 소유권은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을 자기가 매수한 집을 또 팔았어요. 이 매매. 이 매매를 뭐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미등기 전매.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다시 파는 거 미등기 전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 이 단어? 이 미등기 전매 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강행 규정해서 배웠는데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아 매수했으면 전매를 할 때 등기하고 전매해라. 탈세 목적으로 취득세, 양도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할 거다. 세금은 세금대로 때리고 라고 하는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어서 그게 처벌은 받아도 걸리면 처벌받아도 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계약은 뭐 하다고 배웠죠? 유효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속 규정 개념에서 배웠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요 매매를 분석을 해볼게요. 요 매매 계약은 을이 이 건물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 아닌가? 집중해 보세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얘가 약속한 게 뭔데? 얘한테 약속한 게 이 건물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지. 그게 뭐야? 소유권을 뭐 해주겠다는 거야? 이전. 근데 그 소유권이 자기 권리예요? 남의 권리예요? 아직 남의 권리인데 타인 권리 매매인 것이 미등기 전매는. 타인 권리 매매라도 매매 계약은 뭐 하다는 거야? 유효하다는 말은 얘가 소유자가 된다 그 소리가 아니고 얘는 지금이라도 등기를 해서 제대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뭐가 생긴다는 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소리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넘겨줄지 안 넘겨줄지는 다음 문제예요. 그건 지금은 관심을 끄시고요. 못 넘겨주면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고 뭐 넘겨주면 넘겨주는 거고. 이것도 그렇고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건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웠는데 예로 한번 들은 적은 있는데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갑은 돈 1,000만 원 받고 8,000만 원짜리 집을 넘겨준 거야. 어리석게 해가지고요. 얘는 다 알고 이용했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불공정 매매가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민법 제 104조에 걸려서 불공정한 매매로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든. 이렇게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 매매 계약이 무효면 이 등기도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소유자이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라고 등기가 돼 있고 이 집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제3자 눈에는 완전 소유자처럼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매매 계약이 될 때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래가지고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어야 돼. 이 매매라고 하는 행위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를 구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뭐를 배웠죠? 두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는 뭐야? 의무 부담행위. 또 하나는요. 처분행위. 이게 뭐 같아 매매가? 의무 부담행위인데 자기 집이야 남의 집이야? 남의 집이어도 계약은 뭐 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이게 남의 집을 매매했다고 매매가 무효인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유효하다는 말은 지금이라도 너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내한테 넘겨줄 법적인 의무가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겼다는 거죠. 의무는 생겼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소를 넘겨줘가지고 등기를 넘겨줬잖아. 이거는 등기소를 넘겨주는 것은 단순한 의무의 부담이에요. 처분이에요. 처분인데 권리자의 처분이다, 무권리자의 처분이다. 그래서 처분이 무효여서 이 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인데 어떤 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선생님 책에서 오타 발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타. 이게 오타라고 생각한 거야. 아 이게 오타라고 생각했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오타든 이게 오타든 뭐 하나든 이게 유효 무효로 가는 게 이상하다는 거지. 어떻게 매매 계약이 유효인데 등기가 무효냐는 거야. 계약이 유효한데 이게 같이 무효든지 같이 유효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야. 매매는 단순한 의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계약 그 약속한 단계에서는 계약은 뭐 하는 것? 유효한데 얘가 소유권을 넘겨준 처분 행위가 무효인 것이지. 그래서 얘가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이것도 절대적 무효지. 온갖 일이 다 일어나네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칠판 컨디션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개념을 좀 보셨고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 매매의 목적 보고 있는데 매매의 목적은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야. 대금. 근데 매수인이 지급하는 대금은 이렇게 돈이어야 돼. 돈. 금전이어야 됩니다. 금전. 금전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금전이 아니고 혹시 이렇게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겨주는데 매수인이 나도 어떤 물건으로 준다? 다른 고리를 넘겨준다? 그럼 매매 계약이 아니라 교환 계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돈이어야 됩니다. 돈. 그럼 돈하고 거의 뭐 돈에 준하는 금전에 준하는 뭐 수표 같은 거 이런 건 매매라고 볼 수 있죠. 수표 주고 하는 건. 그런 건 매매가 될 수 있고 시험 문제 어떤 게 하나 나왔냐면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얘가 갖고 있는 주식을 받기로 한 거야. 주식을 받기로 했다면 주식은 돈은 아니죠. 그 자체가. 다른 어떤 권리인 것이지 주식 그 자체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매매 계약이다. 교환 계약이다. 교환 계약에 해당하는 거죠. 개념상. 맞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의 불요식 계약이다.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자,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의 요물 계약이다. 유상 계약은 맞는데 요물 계약은 아니죠. 요물하고 낙성하고 반대말인데 뭐 둘 다 동시에 맞을 수는 없죠. 낙성 계약입니다. 그다음 지상권. 남의 토지를 빌려가 지상권이 뭔지 이제 대충은 개념이 좀 있으시죠? 남의 토지 빌려서 거기다 건물 짓고 나무 심고 그러려고 토지 빌려서 쓰는 권리.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없어요? 있어요? 있어. 매매의 대상은 다시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유권이다, 재산권이다. 재산권. 재산권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이건 물권의 일종이니까 매매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타인의 권리. 매도인 자신의 권리 말고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유를 정확하게. 매매는 뭐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이다. 처분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남의 권리도 매매 단계에서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5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타인 소유물, 남의 물건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인가요? 남의 물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무효인가? 무효 아니죠? 유효죠?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매매 계약은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의무 부담 행위여서 남의 물건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도 그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줄 의무는 정상적으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게 나중에 넘겨줄지 못 넘겨줄지는 차후 문제고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매 계약의 서술 파트는 보셨고 성립. 매매는 낙성 계약이니까 두 사람의 합의로 성립해요. 합의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하고, 그다음 매매 계약이 성립할 때 매매를 곧바로 안 하고 매매를 하자고 예약을 해뒀다가 예약에 터잡아서 다시 매매가 될 때가 있어요. 매매의 예약. 지금 안 할 거예요. 나중에 1월 들어가서 할게요. 마치 혼인을 바로 하지 않고 약혼을, 혼인 예약, 약혼을 먼저 했다가 나중에 혼인으로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 좀 비슷한데 딱 똑같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예약이라는 게 있는데 다음에 하고, 제일 중요한 거 계약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계약금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계약금. 이 계약금이 여러분들 계약금을 설명하고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고 있어서 더 어려워요. 그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걸 알고 있어서요. 잘못된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 진실한 정보가 잘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거든.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말하면 딱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어린아이처럼요. 그래서 딱 그걸 습득하게 되는데 계약금은 안 그래요. 계약금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시면서 계약금을 준 경험, 받은 경험이 다 있잖아. 부동산 거래해 보시면서 그 계약금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계약금이 잘 공부가 잘 안 되는 게, 그 생각이 잘못된 게 되게 많거든. 일단 보통 동산, 가벼운 동산 매매할 때는 계약금 없지만 부동산 매매할 때는 계약금이 주로 이제 지급이 되죠.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해요. 1억으로 매매한다고 치면 보통 10% 정도 주지 않나요? 계약금은 10% 줘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보통 10% 정도 주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죠. 거꾸로 주나? 누가 주는 거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렇게 주라는 법도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입니다 하고 주죠. 1,000만 원 정도를. 요건 제가 배울 건데 요게 뭔지.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 두 가지만 해볼게요.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OX. X입니다. 명백한 X죠? 단호하게 X입니다. 그냥. 예.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의 뜻이 뭐죠?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거야. 오늘 계약금 주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의가 되고, 계약서 쓰는 것도 필요 없지만 사실 뭐 계약서 썼다 치면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계약금 안 줘도 계약 성립합니다. 체결됩니다. 근데도 계약금은 보통 주죠. 왜 줄까? 왜 줄까 계약금을? 저 뭘까? 왜 줄까 계약금을? 자, 계약금을 안 줘도 계약은 성립하거든요. 근데 계약금을 준 경우하고 안 준 경우 이 매매,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이 매매라는 끈이 어느 쪽이 더 단단할 것 같아요? 준 쪽이죠. 딱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반대거든요. 계약금을 안 주면 끈이 훨씬 더 단단하고 계약금을 주면 이 끈이 되게 약해져요. 이상한 거죠. 계약금은 저 도망가지 말라고 찜 이렇게 하려고 주는 것 같지 않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지.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잘못 알고 있는 건 절대 안 버리기 때문에 계속 계약금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자, 계약금을 왜 주는지를 해볼게요. 계약금을 주는 의미, 계약금의 기능이에요. 성질은 한 3가지 정도 돼요.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첫 번째 증약부터 가볼까요? 계약금은 증약금이에요. 증약. 증약이 뭘까요? 이 한자어들이죠. 전부 다 이렇게 법률 용어들이 한자잖아요. 한자는 이 어순이 영어랑 비슷하죠. 이게 서술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가 뒤로 빠지잖아요. 우리말하고 다르게. 증약이 뭘까요? 계약을 증명하는 금전. 계약 체결의 증거금이에요. 그러니까 너랑 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는 거지. 그래서 계약금이 지급되었어요. 근데 혹시 둘 중에 한 명이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거야, 나중에. 근데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게 뭐 영수증이라든지 통장 기록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그걸 딱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 성질이 계약금의 증약금 기능.
모든 계약금은 최소한 증약금 기능은 100%다 가지는 거지. 계약금의 최소한의 성질. 언제나 증약금인 거야. 계약금은. 그 구실은 해요. 구실이지 구실. 기능이지. 두 번째 중요하지 않아요. 증약금은요. 해약금이야. 계약금을 왜 주는지 아세요? 잡아두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해제하려고 주는 거예요. 계약 해제를 위한 수단이에요. 뒷구멍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거예요. 해제를 위해서 주는 거야. 계약금을 주면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어서 이 계약을 해제시켜 버릴 수 있거든. 여기 565조에 해약금이라고 나오죠. 제목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 계약할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일방은 보통 매수인이겠지. 이렇게 10% 정도를 줬을 때에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답니다. 요게 액기스예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해제 배웠어 안 배웠어? 해제 배웠죠. 우리 지난주에 해제 배우니까 해제의 종류에 약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이 있고 법정 해제권이 거의 99%, 법정 해제권의 해제 사유가 채무 불이행이었어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여러분들 매매 계약을 어떤 매매 계약이든 뭐든 계약을 했는데 별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상식적으로 없어요. 무슨 계약이 장난인가요? 지켜야지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지체를 하거나 이행 불능을 만들어 왔어. 자기 규칙 사유로. 그럼 나로서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이 있으면. 근데 이 조문은 자세히 읽어봐도 이행 지체 얘기도 없고 이행 불능 얘기도 없어. 그런 거 없이도 그냥 해제가 되는 거야.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단순 변심만으로도. 오늘은 마음에 들어서 집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오늘 밤에 날 밝아서 밝을 때 보니까 집이 거지 같네. 변심. 그러면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을 해제시켜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냥 해제시켜 버릴 수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단순 변심을 이유로도. 그렇습니다. 계약을 장난처럼 만들 수 있는 거죠. 대신 장난치는데 돈 좀 들어요. 공짜로 해제 못 시켜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돼요. 교부자가 누구예요? 둘 중에. 매도인 말이에요? 매수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그 계약금 포기해야 돼. 그러면 이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수령자는 매도인이죠. 100을 돌려줘야 돼요. 1,000만 원 받았으면 2,000만 원 돌려주면 돼. 그러면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법이 인정한 해제 사유 없이도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계약을 뭐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죠? 해제하려고 주는 돈이야. 그러면 여기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았어. 그래도 계약은 체결된다 안 된다? 합의가 되면요. 체결돼요 안 돼요? 체결되죠. 성립되죠. 근데 변심, 마음이 바뀌어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변심을 이유로. 날발 가서 보니까 집이 마음에 안 드네요. 라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어떤 분들은 계약금을 줬을 때도 해제가 되는데 계약금 안 주면 또 그냥 해제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도 있어요. 법의 속담도 있어요. 계약이 무슨 장난인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제 못합니다.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이는 계약 해제 못합니다. 여러분들. 꼼짝 말아 딱 구속돼 있는 거죠. 해제 못하죠. 돈 좀 주고 10% 정도 주면요. 안 되지. 이제 와서는 안 되지. 처음부터 계약금을 걸지도 않았다면요. 안 돼요. 이제 그것도 안 돼. 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계약금을 건 쪽하고 안 건 쪽이 이 매매건이 어느 쪽이 더 단단합니까? 여러분들. 안 건 쪽이 단단합니다. 안 걸었을 때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금을 걸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자유를 누리는데 돈이 좀 들 뿐이지. 근데 그 계약금도 안 걸었으면 그 돈 들어도 계약도 안 해제도 못 한다니까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등의 다른 사유가 없다면은. 그렇습니다. 계약 해제를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금은 해약금이에요. 해약하려고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됐어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반대 해석을 해볼게요. 반대 해석은 이 논리를 반대 경우를 읽어내는 거예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반대 약정이 있으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면 이거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을이 계약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사장님
제가 지금 사장님한테 돈 1,000만 원 계약금을 드리는 의미는 우리끼리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내가 드리는 것이지 계약을 해지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때 같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우리 학원에서 뭔지 잘 못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서로. 그러니까 우리 아무 이유도 없이 나 이거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겠습니다. 그 소리 안 할 테니까 사장님도 2배 돌려주고 계약한다. 그 소리 서로 하지 맙시다. 요 565조의 해제권 이 기능 없애버립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다른 약정을 해버리면 이런 식의 해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다른 약정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음. 왜냐?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이게 계약금이 붙잡아 두려고 주는 돈인 줄 알았잖아요. 해제하려고 주는 돈인 줄 몰랐잖아요. 그 해제한다고 주는 돈인지 알아야지 그 기능을 박탈시킬 건데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기능을 박탈시키는 특약을 하겠어.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별 소리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주고받는 거지. 그러면 해약금 기능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가지게 되죠.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인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고 해요.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100% 단정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계약금은 해약금일 가능성이 높죠. 추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다음 세 번째는 계약금은 위약금일 때도 있어요. 위약금은 또 뭐냐? 위약은 뭐죠 또? 해약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소리고 위약은요. 계약을 위반한다는 거죠. 계약 위반이야. 계약 위반을 5글자로 풀면은 뭘까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얘가 중도금 잔금 안 주는 거, 이 인간이 소유권 안 넘겨주는 거, 그게 채무 불이행이지. 그게 계약 위반이, 약속 위반이지.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 위약을 한 채무자는. 근데 손해배상에 있어 우리나라는 원래 원칙이 실제 손해배상이에요. 실손해배상. 그러니까 내가 채무 불이행해서 상대방이 입은 실제 리얼 손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건데 실손해를 배상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피차. 왜냐하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탁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손해가 많이 생겼다고 부풀릴 테고 채무자는 손해가 적다고 축소시킬 거고 그게 또 싸움이 돼서 법정으로 가면 그게 또 몇 년 송사 기간이 가고 양쪽 집안 거덜나는 거예요. 손해배 액수 가지고 싸우다가. 그러니까 그 귀찮고 피곤한 일 하지 말고 계약세 특약으로 혹시 계약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특약을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지. 너든 나든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금액은 1,000만 원으로 하자라고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다. 그 돈을 위약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계약 위반이 있었을 때 1,000만 원을 주고받으면 땡이거든. 실제 손해가 1,000만 원보다 더 생길 수도 있고 덜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주장 못하게 되는 거지. 그 1,000만 원 받고 딱 게임 끝나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럼 깔끔하지, 편하고. 그런 걸 위약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계약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위약금 얘기를 하느냐? 뭐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계약금이 위약금 구실을 할 때도 있거든, 동시에. 근데 계약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계약금이 당연히 위약금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자라고 하는 뭐가 있을 때만 특약이, 그 특약은 좀 이따 배울게요.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 구실을 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렇게. 이게 계약금의 기본적인 3가지 기능이에요. 이걸 이제 배워나갈 건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3개 기능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해약금이 여기야. 여기가 다 나와. 이런 안 나와요.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이걸 볼 건데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민법 학자들은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는 행동 자체를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계약금을 주고받는 계약도 이름이 달려있어.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칠판에는 지금 계약이 2개가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는 무슨 계약이죠? 매매 계약. 또 하나는요. 계약이 2개가 있는 거야. 이 계약금 계약의 성질을 볼게요. 얘는 종된 계약이에요. 얘가 메인은 아니죠. 여기가 종된 계약이면 무슨 계약도 따로 있을까? 주된 계약. 여기 주된 계약이지. 매매 계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금을 건다는 것은 뭔가 임대차 계약을 하건 매매 계약을 하건 도급 계약을 하건 뭔가 계약이 따로 있어 없어요? 주계약이요. 있고 그게 부수에서 체결되는 종된 계약인 거지. 그래서 계약과 계약 간에도 주종이 있으면 부종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종성. 종된 것은 주된 것과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어떤 이유로 매매 계약이 효력을 잃었어. 무효 취소 등으로. 그러면 계약금 계약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나 없나?
없지. 계약금 계약도 함께 실효되는 거지. 이상하네요. 예, 실효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종된 계약이긴 하지만 주된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같은 날 체결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계약금 안 걸고 매매 계약만 한 거지. 매매 계약 했다가 한 이틀 후에 계약금을 좀 주는 게 낫다 싶어서 계약금 좀 주세요. 드릴게 해서 주고받아도 계약금의 효력은 생긴다는 거죠. 그때부터. 같은 날 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의 반대말이 뭐죠? 낙성 계약. 매매 계약은 뭐든가 낙성인가 요물인가? 매매는 낙성이죠. 매매 계약은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계약금 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다 줘야지 성립하는 거야.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매매 대금이 1억이에요.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럼 그 1,000만 원을 다 지급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단계 계약금은 1,000만 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매도인이 1,000만 원 주시면 되지. 보통 10% 주니까. 이렇게 합의만 된 단계에서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해약금의 기능요. 아까 전에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으면은 얘들은 자유롭게 이 매매 계약 주계약을 끊어버릴 수 있어 없어? 해지할 수. 요 조문 보셨지? 계약금을 받았으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자유롭게 요 매매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대신 요 매수인은 1,000만 원을 뭐 해야 되고? 읽어보세요. 포기. 매도인은 얼마를 돌려줘야 돼? 100, 2천만 원만 돌려준다면 주계약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3,000만 원을 다 못 줬어. 계약금은 1,000만 원 주기로 합의는 됐는데 너무 밤늦게 계약을 해서 현금을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뱅킹도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인데 300만 원만 줬어. 이렇게 계약금의 일부만 준 거지. 그리고 다음 날 밝으면 은행 문 열면 700만 원 찾아가지고 계약금 잔금을 더 주기로 한 거야. 그럼 오늘 밤은 매매 계약은 성립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합의가 됐으니까 한 거죠.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다 줘야 됩니다. 돈을. 그러니까 이 300만 원만 받았으니까 300만 원 받았을 때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계약금의 해약금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다 받았으면 1,000만 원 곱하기 2해서 2,000만 원 돌려주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30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어거지로 또 400 받은 거 2배 돌려주고 600 돌려주고 해제하면 되는지 않냐? 택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안 됩니다. 대법원도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일부만 받은 거. 우리 보통 이제 가계약금 이렇게 또 얘기해서 또 그 계약금의 또 한 10% 정도인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만 일단 꽂아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 그런 거 2배 돌려주고 해약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중개사무소에서는 또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하죠. 그게 법정까지 안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편법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걸려버리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계약금은 요물 계약이어서 다 지급돼야지만 그런 해약금 구실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해약금 얘기를 할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해약금. 계약금이 해약금 구실을 한다니까요. 해약금. 계약을 해제한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지난주에는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걸 배웠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둘로 나눠보세요. 계속 머리를 굴리셔야 돼. 하나는 이행, 지체. 또 하나는 이행, 불능. 자꾸 여러분들 머리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도 있죠. 이렇게 무조건 인풋만 하시면 안 되고 막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잠깐 한 30분 공부하셨으면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해서 뭘 했는지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바깥으로 아웃풋을 자꾸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웃풋만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게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늘 천 따지 이렇게 계속 외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시대적인 공부 방법이지.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최대한 머리를 써가지고 떠올려 보세요. 채무불이행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이행, 지체, 또 하나는 이행, 불능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근데 왜 지체하고 불능으로 나눴느냐? 이행, 지체일 때는 해제하기 전에 뭘 해야 됐었는데? 여기서 집중해갖고 최대한 떠올려야지. 지난주를 최고. 독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불능일 때는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저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건 그 얘기고 지금은 전혀 다른 해제를 얘기한 거야.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엇으로 해제하는 거야?
계약금으로 그냥 자유롭게 해제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달라지는 거지. 우리 지난주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요건은 지체일 때는 최고를 요한다. 불능일 때는 최고 없이 할 수 있다. 그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고의과실. 그리고 효과는요. 소원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사라지고 받은 건 다 돌려 주는 거 뭐야? 원상 회복. 그리고 채무 불이행을 했으면 별도로 모두 해야 돼. 손해배상 요거 소원손. 근데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요건 효과가 다 달라진다고.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요건부터 가볼게요.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불편하네. 계약금의 해제가 아니라 아니요. 채무 불이행을 해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인한 해제? 계약금의 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얘기. 나중에 또 몇 주 지나고 나면 섞여요. 이거 하고 섞여서 이거 하는데 이거 막 물어보고 이거 하는데 이거 물어보고 헷갈려 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건은 볼까요? 일단 사유부터요. 계약을 해제하려면은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건 고정관념이지. 여기는 아무 사유가 필요가 없음. 이유 없이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이유 없이 있지. 이유는 사실 있지. 이유는 뭐 굳이 말하자면 변심이지. 그냥 변심. 변심을 단순 변심을 이유로도 해제가 됩니다. 계약금이 지급되면. 대신 변심 변덕 부리는데 돈 좀 들지. 돈. 교부자는 계약금을 뭐 해야 된다? 포기를 해야 되거든. 받은 사람은 수령자는요. 배액을 상환해야 돼. 우리 지난주에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2배를 돌려준다 그런 말이 있었어 없었어요? 전혀 다른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계약을 특히 수령자는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배액을 상환을 해야 돼요. 이거 현실로 지금 줘야 돼. 지금 혹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저 이 계약 안 할랍니다. 그리고 내 계약금 2배 돌려드릴게. 근데 지금 마침 그 주신 돈을 계약금을 단지 급한 돈 대가에서 써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2배는 다음 주에 드릴게. 2천만 원은 다음 주에 드릴게라고 이거를 약속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줘야 돼. 줘야지만 줘야 돼. 지금 줘야지 해제가 돼요. 계약금 준 사람은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면 해제가 되지만 받은 입장에서는 주겠다고 하는 말로 안 되고 줘야 돼요. 주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 효과는 생기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 이유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해제하는 사람은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계약이 깊숙한 단계로 진전된 상태에서는 이 해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시간적인 마지노선이 설정돼 있어요. 법조문에 있어요. 자 보시면 계약금을 거부하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저 표현은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일방의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뭐를 아셔야 된다는 걸 딱 느끼겠네. 이 단어를 뜻을 아셔야 되는 거죠. 이행 착수가 뭐냐? 착수가 뭐죠, 여러분? 착수가 시작, 스타트라는 소리잖아요. 이행의 시작이에요. 판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행 착수라 함은 자기 채무의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채무는 대금 지급 채무니까 그 일부를 행하는 게 뭘까요? 중도금 주는 거야. 중도금 지급하는 게 대표적인 이행착수입니다. 이게 이행착수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에 의한 자유로운 해제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이런 식의 해제는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물론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등 어떤 사태가 생기면요. 채무 불이행이 생기면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건 여기 얘기는 아니니까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계약금으로 하는 이 해제는 중도금 지급되고 나면 끝이에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야 돼. 이 중도금 지급이 이행착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일방이라고 돼 있어요. 일방의 이행착수할 때까지. 여기 일방은 일방이라도 한 명이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을 착수하잖아요. 그럼 둘 다 계약금 해제를 못해요. 자 다시 집중. 매수인이 중도금을 줬어요. 그럼 뭐 한 거다? 말해보세요. 이행 착수한 거야. 그럼 매도인은 이제는 2배를 돌려줘도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지. 매도인만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못한다는 거죠.
매수인도 못해. 자기도 못해요. 중도금을 줬는데 내가 보니까 내 이 집 마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내가 포기할 때는 가지시고 중도금만 돌려줘서 계약 해지하랍니다라고 매수인도 그럴 수가 없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계약에 구속돼 버리는 거죠. 여기 묶여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어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무조건 해약금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계약금의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을 박탈시켜 버릴 수 있어 없어 특약을 해가지고요. 있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식의 해제는 하지 맙시다라고 합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해서 계약금에 대한 해제권,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해제권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배제시켜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로 가볼게요. 효과는 지난주에 배웠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거, 그 기본으로 소원손. 근데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계약의 소급적 소멸, 명색이 해제니까 계약은 사라지는 거 맞습니다. 사라지고 원상회복 의무는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손해배상 의무는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여기밖에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해도 이게 명색이 해제이기 때문에 계약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해제를 하면요. 계약은 소멸하죠. 계약은 사라진 거야. 계약이 소급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은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원상회복인데 할 게 없어요. 왜요? 주고받은 게 없거든. 지금 계약금 해제는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거야. 계약금 주고받은 거 말고는 더 이상 이행한 거 있어 없어 얘들요 지금요 없어요. 벌써 이행을 시작한 게 있다면 착수한 게 있다면 계약금 해제를 못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논리를 들어보세요. 돌려줄 것이 있어요 없어 지금요. 없어. 건덕지가 없는 거야. 벌써 돌려줄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이행의 착수기 때문에 이 계약금 해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계약을 해제했다고 무조건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은 해제 효과였어요. 채무불이행의 효과였어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제한 거야.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한 거야. 계약금으로. 채무불이행이 없었던 거지 이게. 채무불이행으로 대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손해배상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말로 끝나버린 모든 것은 그 다음에 계약금 2배 상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얘들은 원상회복할 일도 손해배상의 일도 없고 계약을 쪽내버리는 자유예요.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겠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551조를 적용하지 않겠대. 그럼 당연히 몇 조를 알아야 되는 거죠? 551조가 뭐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 이것도 지난주에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을 해제해서 내가 원상회복을 청구해서 다 돌려받아서 준 거. 근데 그거는 내가 준 거 돌려받은 부당이득 반환받은 거고 나의 손해는 남아있다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조문은 딱 봐도 551조는 딱 아시겠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할 거리도 있고 손해배상 받을 얘기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 조문의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무슨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라는 거죠. 손해배상 얘기 꺼내지 마세요 이거죠. 다시.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줬거든 계약금으로. 근데 며칠 있다가 중도금 들어가기 전에 매도인이 2,0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시켜 버린 거죠. 2,000만 원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한 것은 채무불이행 해제예요, 계약금 해제예요? 계약금 해제예요. 그럼 사실 얘 입장에서는 갑자기 며칠 사이에 돈이 2배가 튀었던 거죠. 계약은 쪼쫑이 났지만은 기분이 살짝 좋을 수도 있어 없어요? 사실 은근 내심 좋을 수도 있지. 며칠 만에 수익률 100%인데. 하지만 이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자기 돈 1,000만 원 왔다 1,000만 원 돌아온 거고 자기가 돈 1,000만 원 그 사이에 번 것 같지만은 그거 말고 그거 갖고 해결 안 되는 엄청난 손해가 생길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안 돼요. 물론 손해가 생길 가능성은 있어요. 현실에서요. 생겨도 손해배상 청구 못 한다는 소리 계약금 해제일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거하고 계약금 해제가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섞일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언하는데. 섞여가지고 나중에 온갖 이상한 코미디 같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게 섞여 있는 거지 이렇게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엄청 상상력이 풍부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계약금을 주고받는 걸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은 매매, 기타, 주된 어떤 다른 계약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OX? O 맞습니다. 자, 매매 계약이 성립한 주계약이 매매 계약이 성립이 체결이죠. 이후에 교부된 계약금.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이틀 전에 했고 오늘 계약금을 준 거야. 이틀 후에. 그래도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있죠. 꼭 같은 날 체결될 필요는 없어. 두 계약이. 그리고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어때요? 맞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9번 계약금 약속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은 성립을 하지 않고 계약금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 밑에 좀 볼까요? 요거 13번을 먼저 볼게요. 매매 계약 시에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해요.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 먼저 줬어요. 잔액 700만 원은 다음 날 주기로 했어요. 그때 이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 300만 원에 곱하기 600만 원을 상환하고 주계약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된다. 꿈도 꾸지 마라.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계약금은 언제나 항상 증약금,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계약 체결된 거예요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죠 이거는.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배제 특약이 없다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돈으로 추정이 된다. 맞나요? 네,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붙잡아 두려면 계약금을 안 주고 안 받으면 더 붙잡아 두는 거지. 계약 해제 못하니까. 네, 맞습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이고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행지처나 이행불능 한쪽이 잘못하는 걸 머릿속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약하려면 매도인은 교부자예요, 수령자예요. 수령자죠. 그러려면은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배액을 제공을 해야 된다. 현실로 제공을 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14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인가 아닌가? 이행 착수 시작이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도인 받은 사람은 이제는 2배를 돌려준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게 되죠. 맞는 말. 매도인만 그런 게 아니고 매수인도 그래요.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어. 매도인은. 근데 매수인이 스스로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매수인은 이행 착수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야. 그러면 매수인 스스로도 자 중도금을 지급했어도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네. 매수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계약금을 포기를 하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해제권. 이거 계약금 해제 말하는 거네.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이 해제권은 당사자가 합의를 봐서 그 해제권 행사하지 맙시다라고 배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있고. 그다음에 해약금에 기해서 계약을 해제를 할 때에는 원상 회복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생기지 않는다. 맞나요? 왜? 이유가 뭔데? 원상 회복할 거리가 없다. 주고받은 게 없다. 계약금 말고는.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금 포기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금 포기에 의해서요. 포기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이거 계약금 해제하는 거네. 채무불이행 해제가 아니고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골격이에요. 그다음에는 계약금의 마지막 기능인 위약금 기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시간 제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